이게 좀 오래된 얘기인데, 그 말하는 기법,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그 기술이 어떤 게 있냐면, 나 설명법이라는 게 있어. 기법이 아니라 말하기 화술의 기법이 하나인데, 이게 만들어진 게 되게 오래돼서, 미국도 이제 지금의 서구 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접하고 서구 사회가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한 건 1980년대가 돼서거든. 그 전까지는 뭐 서구 사회가 어떤지도 알지도 못했고 그런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가 된 적도 없어. 우리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서구 사회가 어떠니 저떠니 떠들어댄 거는 80년대에 와서거든. 그럼 그때 이제 우리한테 서구 사회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회, 개인적인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묘사가 되고 전달이 된 거야. 근데 서구 사회가 옛날부터 원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뭐 이랬냐면 사실은 그러지가 않아. 거기도 사람 사는 데거든. 내가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서양 애들이랑 한 2년 반 넘게 기숙사에서 오랫동안 같이 접하면서 살아봤잖아. 우리랑 똑같아. 하는 짓이며 생각하는 거면 뭐 다른 게 없어 별로. 그 이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가 재미나게 발견이 된 게 나 설명법이라는 이 기법이 만들어진 게 1960년대야 미국에서. 그러면 그 이전 세대들은 어떤 세대들이었냐면 거기도 1910몇 년도인가 20몇 년도인가 대공황이 와. 그래서 경제가 난리가 나갔고 갑자기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거리에 그 구직자들 일자리 구하겠다고 팻말 들고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정말 처참한 지경이었어 그때. 그때를 경험한 세대들은 근검절약하고 막 이런 세대들이었겠지.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 대공황을 벗어나지 못했어. 한 20년 가까이 미국 경제가 거의 초토화가 된 게 처참한 게 회복이 안 되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야. 미국은 자기네 내부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참전할 생각이 없었어. 처음부터.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참전 의사가 없었는데 일본 애들이 가서 건드린 거지. 진주만 폭격을 하면서 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돼. 근데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면서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공황의 그 여파를 벗어나게 된 거야. 그리고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전국이 됐긴 했단 말이야.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엔 실제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돼갖고 박살이 나, 거의 다 폐허가 됐으니까 박살이 나갖고 그걸 회복하려면 진짜 엄청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미국은 전쟁이 벌어지질 않았잖아. 그냥 고스란히 그냥 그대로 있었단 말이야. 그 하와이만 진주만 폭격 때문에 고기가 뭐 조금 그렇게 된 거지 전쟁터가 미국이 아니라 태평양 그리고 유럽 이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가 살아나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오히려 살기 좋아진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종전이 될 때쯤 돼갖고서는 전 세계 그때 이제 참전국들 중에서 주요 국가들 한 20몇 개가 모여갖고 미국 통화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그걸 금이랑 이렇게 연동시켜갖고 뭐 이렇게 화폐를 갖다 이렇게 각 나라의 화폐들을 갖다 조정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서는 하는 협약을 맺어. 그러면 이제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 된 거야. 아, 좋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갖고 먹고 살만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벌어진 거지. 그때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라고 부르는 애들이 이제 20대가 된 거야. 얘네들은 풍요 속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한 애들이란 말이지. 부모 세대랑은 달라. 부모들은 전쟁도 경험했고. 왜냐면 군대 그때 세계대전에 갔다 돌아왔던 애들이 나갔고서는 결혼해서 낳은 애들이 자라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의 부모는 이제 참전했던 부모들도 있고 또 대공황 시절을 경험했던 부모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자식을 기른다거나 뭐 이런 부모들이 아니었던 거야. 가부장적이고 뭐 가정을 다 책임져야 되는 막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랑 똑같은 거지. 그런데 이 자식 세대들이랑 소통이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풍요가 끝판을 이루니까 히피라고 해갖고 거지꼬라지 하고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 길바닥에서 아무 데서나 자고 술 먹고 마약에 취해서 막 이러고 집 나와갖고서 거리 불황하로 지내고 이런 히피 문화. 자유를 구속하지 마세요. 나는 자유가 뭐 이런 문화들이 막 나오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게 도입이 되냐면 인도에서 온 그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하는 뭐 크리슈나무르티나 뭐 라즈니시 같은 애들이 미국에 이렇게 입성을 하면서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나를 찾고 뭐 내면을 뭐 이렇게 하고 명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미국에 그때 들어오면서 이 히피 문화랑 이렇게 결합이 싹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상한 게 만들어지는 거야, 미국의 문화가. 부모 세대랑은 완전히 끝장나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점점 애들이 개인주의로 빠지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문화가 60년대에 꽃을 피우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서구 사회에서도. 그 이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벌써 20년이 지났잖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접어드니까 20몇 년 지나니까 서양 애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왔던 거지. 그때쯤에. 서양 애들이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이 화법이 재미난 게 뭐냐면 너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보통 애가 말썽을 부리면 이 새끼 말이야 뭐 응? 막 그런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나전달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속상하다. 나는 네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다. 라고 하면서 내 감정을 전달하는 화법이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야. 1960년대. 그래서 이걸 갖고 그 부모들 교육, 학부모들 교육에 이렇게 몰빵을 해갖고 그 서구 사회,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 화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거야. 그 전부터 미국 애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자녀들도 개인으로서 존중을 하고 솔직하게 내 감정이 이러이러하다라고서 설명을 하는 화법으로 그게 건강한 화법이라고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모든 화법들 굉장히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뭐랄까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이 만들어진 게 이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지금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 교육이 유입돼 들어왔거든. 그리고 이게 사회에 일반적으로 많이 퍼진 게 아니라 회사를 중심으로 교육이 펼쳐져 갖고 직장 생활을 하는 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 근데 재미난 건 이것도 관리직에 있는 윗대가리들이 교육을 받는데 얘네들도 다 자기네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로서 교육을 받았던 거야. 그 위에 들은 교육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는 애들은 이런 교육을 받지 않았고 중간 관리자들이 위에랑 아래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니까 이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이런 문화들이 밑으로만 내려갔지 위로는 올라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나 어머니 세대들이나 이런 세대들은 이런 걸 몰라. 나전달법이라고 해서 화법이 바뀌어서 얘기해야 된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대를 함부로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교육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조차도 의인식이 없으니까. 근데 내 또래 밑으로는 이런 교육들이 보통 들어간 게 내 또래들이니까 내 또래 밑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다 퍼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랑 디지털 세대들이랑 이게 화해가 안 되고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냐면 정작 교육을 받아야 됐던 대상자들은 교육받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애들만 교육을 다 받은 거야. 그 어른들의 화법과 어른들의 그런 것들에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밑에 애들만 교육을 받은 거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상처받은 애들은 논리가 더 명확해진 거지. 저 사람들의 잘못이 너무 명료해진 거야.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저 세대들은 무식한 짓을 힘으로 우리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라는 게 명료해진 거지. 그러니까 반감이 더 강해지고 저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화법의 주된 논리가 그거거든. 상대를 존중해야 되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을 해서 상대방이 이해되게 말을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다 하지만 내가 이렇다라는 나를 설명하지 상대를 지적질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화법인 것뿐이야. 화법만 그런 것뿐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생각의 구조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화법을 하나 바꿔서 이 논리적인 구조에서 상처를 덜 주고 표현을 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내가 말하기 훈련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자료를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이렇게 찾아지고 내가 몰랐던 사실들도 확인하게 되고 예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더 명료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교수 중에 서울대 교수인가 최지천 교수라고 하버드를 나왔어. 하버드에서 생물 유전학 이쪽을 공부했던 사람일 거야. 그래서 개미 활동 같은 걸 연구하고 뭐 이런 개미 박사 뭐 이런 사람이야. 꽤나 유명해. 최지천 박사라고 해갖고 이 사람이 유명한 게 사회활동 때문에 유명해.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꽤나 유명세가 있는 사람. 진보 진영? 뭐 좌파 뭐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 그 호주제 폐지를 해갖고서 그걸 얻어낸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그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버드에 있을 때 사사를 받았던 자기 사부가 있는데 그 사부가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해.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뭐 무슨 도킨스인가 뭐 이런데 정말 유명해. 이게 우리가 이제 진화 발전을 하고 유전을 이렇게 해갖고 내려왔다라는 이론을 만들어진 건 찰스 다윈이라고 훨씬 이전 세대 사람인데 유전학계 이렇게 해서 놓고 봤을 때 다윈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일 거야. 도킨스의 그 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건데 다윈의 설명은 그거야. 개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택에 의해 갖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이기적인 유전자는 그걸 갖다가 개체로 보지 않고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 그게 생명으로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유전 정보들을 저장해가면서 대를 물려가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내가 볼 땐 진짜 근데 이게 1970년대쯤에 나온 책인데 이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 어마무지하게 이게 파급력이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건 유전 정보 때문이다야. 근본적으로 인간이 나쁜 게 아니라 유전 정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야. 난 다윈의 이론도 참 사실 좀 구멍이 많고 웃긴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얘는 한 발 더 나간 거지.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리보솜, 리소솜 하는 뭐 이 단위에서 벌어지는 그 DNA, RNA 하는 그 유전 정보에 그 이기심 때문에 인간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난 근데 이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나 실험실에서 가지고 노는 것들이 있잖아. 그 유전자들이. 그럼 걔네들이 이기적이어야 되잖아.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기적이냐고. 아무런 힘도 없는 애들이. 그냥 걔네들은 거기서 그냥 그러고 있는 애들인데. 이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려면 경쟁과 투쟁과 싸움에서 벌어지는 거거든. 그러려면 동력이 있어야 돼.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그 환경이 그걸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지. 걔 자체는 아무런 그냥 원자들이 결합돼 갖고 만들어진 어떤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진 물질 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 물질이 무슨 생각을 가져갖고 이기적이냐고. 난 참 근데 이게 미국 주류 사회의 지식인들한테 어마무지하게 퍼지면서 인간은 원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줘버린 거야.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뻑하면 인간이 이기적이다. 유전자 때문에 이 논리가 전부 다 그 퍼져갖고 뭘 좀 이렇게 아는 척하고 떠드는 지식인 먹물 냄새 나는 놈들은 다 이 말을 인용을 하는 거야. 도킨즈의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 권위를 거기서 갖고 와갖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걸 깊이 생각을 하냐면 대중이 생각을 안 해요. 나처럼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걸 안 한단 말이야.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그것도 하버드대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대. 그냥 믿어. 아, 그래, 인간은 이기적인 거야. 근데요, 더 웃긴 거는 돈 벌고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런 권력을 추구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힘을 추구하는 애들은 얼마나 좋아, 이게. 써먹기가. 아,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그게 유전자 때문에 그렇대 라고 써먹긴 너무 좋은 핑곗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진 애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해. 왜? 자기의 양심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 근데 명분을 준 거야. 거기에서 해방되는 명분을. 굉장히 무서운 얘기야, 이거는. 한 과학자가 자기가 물질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 비물질이라고 하는 이 영혼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양심 같은 것들, 찜찜함,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는데 뭔가 찜찜한 뭔가가 있어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는 뭔가 기전이 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비물질인 영혼에서 작동을 하는 에너지거든. 이 몸은 어차피 동물이기 때문에 생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유전자를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요. 내 몸뚱아리 돌아가는 걸 보면요. 생존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어차피. 후 하고 놀라면 식은땀이 쭉 나. 사람을 후 하고 놀리키잖아. 그러면 후 놀래면서 식은땀이 쭉 난단 말이야. 왜냐면 땀을 배출해갖고 몸속에 그 농도를 조절을 해갖고 안정되게 가라앉히려고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해요. 더우면 땀이 나는 건 몸의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세포들이 녹아내리거든. 그래서 이 세포들의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배출을 해갖고 열을 식히는 거야.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게 본능 아니야. 어차피 이 몸은 동물이라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이거는 뭐 유전자 정보로 끌고 내려가지 않아도 누구나 보면 다 아는 얘기들 아니야. 이 인간의 이기적인 게 유전 정보에 있다라고서 그걸 끌고 내려가야지만 되냐고. 인간이 동물이라는 것 속성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긴데. 그러면 인간이 왜 찜찜할까?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뭔가 찜찜해하고 단순하게 이기적으로만 움직이지 않거든. 인간은 어떨 땐 희생을 한단 말이야. sacrifice. 정말 거룩한 희생 같은 걸 벌려. 자기 목숨까지도 던져가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생명체의 이기적인 유전 정보를 가진 인간이 그런 일들을 벌이거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나는 영혼밖에 설명되는 길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면 끝나거든. 과학자들이. 근데 이 되지도 않는 말장난의 짓거리를 유전 정보에 들어있다라는 가설 아니야, 가설. 그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지 않겠냐라는 자기 논리를 펴낸 게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 그게 반향을 일으켰다라는 게 난 더 놀라운 거야. 도대체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뭐해 처먹는 새끼들인지 도대체 대가리 속에 뭐가 들었길래. 물론 나의 관점은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어.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이 시대가 1970년대 도킨즈 박사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만들어서 출판하던 시기가 유전자 학문이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발달되고 숙성되고 뭐 이런 단계가 아니었다고. 막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이제 시작하던 단계였기 때문에 이 책으로 인해서 사회에 반향을 일으켜갖고 유전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게 되고 그래서 이 학문 연구 분야가 발전을 하게 돼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2000년대에 들어서 그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인간의 유전 정보를 다 읽어내는 이런 아주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 그 동력의 그 계기가 됐던 게 이 도킨즈 박사의 그 이기적인 유전자였기 때문에 그 스티브 잡스의 그 커넥팅 더 닷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화법으로 치자면 그 이기적인 유전자가 게놈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어서 이런 인간들이 우리가 전부 다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동력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라고 이해는 한다고. 관점이 나는 좀 사람들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난 그래서 그 최지천 박사도 정말 별로거든. 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말 포장은 되게 예뻐. 걔 요번에도 뭐 양심이라는 걸, 인간의 양심이라는 걸 생물학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양심이 있다라고 또 믿는다고 또 이러면서 주접을 떨면서 얘기를 해요. 지스이랑 정반대되는 논리를 피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얘기를 모아서 뜻을 모아가는 과정을 아주 그럴싸한 말을 붙여요. 이렇게 숙성되게 의논을 해서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 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 똘마니들 쭉 불러 모아갖고, 왜냐면 그 좋아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걔 강의를 듣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생각을 갖다 이렇게 뜻을 모아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지 빠들 모아놓고서 떠들어보면 뭐 할 거야. 지 얘기하는 대로 다 흘러가는데 세뇌시키는 거지 그냥. 나는 그쪽 애들, 지성인이니까 이게 최지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사회 주류의 지식인이라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애들이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요번에 뉴욕 시장인가? 민주당에서 됐나 그런데 걔는 사회주의자인가 그래. 대놓고 사회주의자인가 그래. 걔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 미치고 환장할 거라고. 지식인들이 PC주의라고 해서 political correct, 난 이 말도 진짜 거지 같아.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표현을 해. 사회주의 사상이야. 뭘 정치적 올바름이야. 좌파 사상이지 그게. 그러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인권, 약자 보호, 그리고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난 졸라 웃긴데, 그냥 게이 이런 애들 있잖아. 동성애자들. 걔네들도 인권이 있고 걔네들도 자기네들끼리 결혼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이를 갖다 안 낳을 권리가 있다. 낙태를 갖다가 합법화하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애들이 지식인층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LA인가? 거기에 거리에 불황아가 한 20만 명까지 늘었었나? 그래. 그럼 사회보장제도라는 걸 만들어갖고 일 안 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정부에서 먹여 살리는 거야. 그래서 거리에 불황아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거지처럼 살고. 그러면서 당당해. 엄청 당당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줬다라는 표정으로 당당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 불황아들이 많아지니까 치안이 위험이 생겨. 범죄가 늘어나. 그러면 이제 범죄에 취약해지잖아. 애들 기르기 나쁜 환경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다가 그런 사람들의 부류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열도 높지가 않아. 학교에서도 애들을 교육시키는 게 힘들어. 왜? 워낙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고 공부에 관심 없는 집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가 다 나빠져갖고, 그래서 거기에 살던 중상층의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는 거야. 도저히 못 살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된 데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야. 실제 삶을 살고 있는 중산층에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의 구호에 의해서 옆집에 동성애자 둘이 결혼해갖고 사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진 않은 거야. 찝찝하고. 그게 선거에서 투표로 연결되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고, 이게 한 연결선상에 있거든.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민주당 이재명이를 선호하고 막 이러는 애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고 이게 민주사회고 선진국의 어떤 모범이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자기네들은 깨어있고 굉장히 의식 있는 사람들로, 그래서 사람들을 깔봐. 내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유시민이 난 보면은 실제로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 새끼는 나한테 조 터졌다 벌써. 그런 싸가지 없는 눈빛과 삐뚤어진 주둥아리로 사람을 깔보듯한 표정으로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잖아.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카메라가 꺼진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나랑은 의견이 충돌이 될 텐데 그런 표정을 줬다 그러면 나는 그거 그 자리에서 발차기 날아가는 사람이잖아. 너 가이 새끼야 이러면서, 표응신 같은 게 이러면서, 니까지 것들이 뭔데 누구를 무시해. 니까지 것들이 뭔데 누구를 멸시하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상대로 그런 무시와 멸시의 표정을 짓고 그런 표현들을 서슴없이 써가면서 자기네들이 정의롭다라는 말들을 해. 나는 그 지식인들의 그 오만방자한 생각과 태도들 이런 게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나 그보다 더 많이 알걸 내가? 지식이 내가 너희들보다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
그까짓 지식 그렇게 따지자면 AI가 제일 많이 알아. 니들 AI한테 안 돼. 난 그래서 지식인이 몰락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라고 보는 거야. 왜? 지식은 더 이상 너희들의 전유물이 아니거든. AI가 제일 잘해. AI랑 놀면 되거든. 너희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거든. 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어쨌든 그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얘기하다가 난 그렇게 나왔는데. 참 웃긴 거야. 내가 볼 때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래. 그게 대단히 유명한, 진짜 이거 정말 유명한 책이고, 이거 모르면 거의 무식하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런 책이 몇 개 있어. 과학책인데, 과학계에서 만들어낸 건데, 코스모스인가 하는 책이 또 있어요. 그것도 어마무지하게 유명한 책이고, 이 이기적인 유전자도 어마무지하게 유명한 책인데, 과학책이, 난 이걸 보면서, 진짜 병신들 삽질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난, 참.